안녕하세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조은진 부장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가 필요 없는 셀 카운터 장비인 셀드랍 오토메이티드 셀 카운터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2025년 행사에 대해서도 셀드랍 프로덕트 매니저인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미국 데노빅스사는 2012년에 설립한 생명공학 회사로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노드랍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볼륨 스펙트로포토메타의 개발자들이 데노빅스사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서 DS11 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당시 T사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은 데노빅스사의 DS11 시리즈였습니다. 지금은 터치스크린이라던가 리눅스 OS 기반으로 외부 컴퓨터가 필요 없는 디자인이 대중화되었지만 그 시초는 데노빅스사의 DS11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이미지 베이스 셀 카운터 장비인 셀드랍 역시 터치스크린, 리눅스 OS 기반으로 외부 컴퓨터가 필요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타사의 셀 카운터 장비와는 다르게 마치 마이크로볼륨 스펙트로포토메타처럼 샘플을 직접 장비에 파이펫으로 로딩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셀을 카운트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 무늬가 있는 헤마토사이토메타에 셀을 로딩을 해서 현미경에 올리고 초점을 맞춘 후 연구자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셀을 계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현재 나와 있는 셀 카운터 장비는 각 회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디스포저블 슬라이드에 셀을 로딩해서 장비에 올리고 초점을 맞추면 장비가 이미지를 판독해서 셀을 개수하고 최종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노빅스사의 셀 드랍 장비는 플라스틱 소모품이 필요 없이 직접 셀을 로딩하면 장비 아래에 위치한 렌즈로 이미지를 캡처를 하고 스마트폰의 AP와 같은 프로세서가 셀과 셀이 아닌 것 혹은 라이브 셀과 데드 셀 등 이미지를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전적인 방법에서 준비했던 헤마토사이토메터, 현미경, 개수기, 그리고 계산기 등이 이 셀드랍 장비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파이펫이 가능한 이유를 디자인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샘플을 로딩할 수 있는, 즉 샘플 챔버를 이루는 파츠로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광학 그레이드의 사파이어가 있어서 긁힘없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암을 아래로 내리면 위아래 사파이어 사이에 샘플을 로딩할 수 있는 공간, 즉 챔버가 생성이 됩니다. 이 챔버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고전적인 헤마토사이토메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챔버에 직접 파이펫으로 셀을 포함한 샘플을 로딩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과 같은 샘플을 로딩을 하면 이미지를 캡처, 분석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챔버의 높이는 가변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샘플은 5마이크로리터, 10마이크로리터 혹은 40마이크로리터까지 로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의 데이터를 얻은 후 암을 들어 올려서 위아래 사파이어 표면을 닦아주고 암을 내리고 다음 샘플을 다시 다이렉트 파이펫으로 로딩해서 계속적으로 셀을
카운팅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셀을 카운트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셀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이 이미지로부터 분석한 로 데이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탈 셀 카운트, 이러한 로 데이터,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셀 per ml과 같은 셀 컨센트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셀의 크기별 분포도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얻으실 수 있고,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브 셀과 데드 셀, 그리고 라이브 셀과 데드 셀의 ml당 카운트 수, 셀 바이어빌리티 등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치적인 데이터는 엑셀에서 오픈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수치적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히스토그램을 포함한 모든 이미지 데이터는 PDF 형식으로도 저장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실험에 따라서 높은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을 요구하는 샘플의 경우, 예를 들면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그러한 컬처셀을 카운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파이어 표면을 에탄올로 닦아낸다라고 하더라도 좀 찝찝하죠, 연구자로서는. 또는 셀을 카운트하고 나서 이 샘플이 워낙에 좀 적고 귀중해서 셀을 카운트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샘플을 가지고서 셀의 구조를 현미경으로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한다. 이러한 것처럼 샘플과 환경 사이를 차단해야 하거나 혹은 여러 방식으로 이 하나의 샘플을 실험 관찰해야 하는 경우 데누빅스사에서 제공하는 외부용 슬라이드를 또 사용해서 셀 이미지를 카운트하고 그 이외에 다른 또 실험 방법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에 해당하는 브라이트 필드 모델과 그리고 그린과 레드 채널, 투 채널 형광이 포함된 형광 모델, FLI라고 써 있는 형광 모델이 되겠습니다. 브라이트 필드 모델은 광학 현미경으로 보았던 것을 이 장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 앱으로서 전체 셀을 카운트를 한다거나 혹은 트리판 블루나 에리스로신 B와 같은 시약으로 염색해서 셀 바이어빌리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의 타입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셀이라던가 뉴클레아이도 카운트할 수 있도록 앱이 또 저장되어 있습니다. 형광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브라이트 필드에서 사용하는 앱 플러스 형광으로 염색해서 더 정확하게 셀과 셀이 아닌 것, 죄송합니다. 형광으로 염색해서 더 정확하게 셀과 셀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혹은 살아있는 셀과 데드 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PBMC와 같은 혈액 내 세포는 그 수도 작고 모양으로만 보면은 동글동글한 세포 모양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트 필드로는 PBMC의 세포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샘플 내에 데브리스라던가 세포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샘플은 형광시약으로 염색해야 정확하게 셀을 카운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트리판 블루와 AOPI 형광시약의 염색의 셀 바이어빌리티는 서로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셀의 수명이 이미 70%, 80% 소진되어서 죽어가는 노인이 된 이러한 셀에 대해서 트리판 블루나 에리스로신 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직은 살아있으므로 라이브 셀로 카운트를 합니다. 하지만 AOPI 형광시약으로 염색한 경우 이, 이 셀은
데드셀로 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후속 작업이 싱글셀 RNA식과 같은 실험의 경우 70%, 80% 수명이 다한 셀은 싱글셀 RNA식의 데이터로 얻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데드셀로 카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000년 이후에 나온 최신 트렌드의 이러한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셀 바이어빌리티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정확한 셀 바이어빌리티를 위해서는 형광시약으로 염색을 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모델을 BF 모델과 형광 모델 이렇게 크게 나뉘었는데요. 렌즈 배율에 따라서 또 4X짜리 모델, 4X짜리 모델과 10X짜리 모델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셀 카운터 장비 하면은 이 4X짜리 렌즈가 들어간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4X짜리 모델은 셀의 사이즈가 4에서부터 400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셀들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컬처 셀이라던가 프라이머리 셀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셀 바이어빌리티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4X짜리 렌즈로 장착된 모델로 충분한데 그렇지 않고 정말 작은 셀들을 보고자 하는 경우 스템셀이라던가 이스트 혹은 이런 보시는 것처럼 또 데브리스가 많은 혼재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스몰 셀과 막 섞여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10X짜리 렌즈를 이용해서 2에서 20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셀들을 요 안에 포진되어 있는 셀들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모델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10X짜리 렌즈가 장착된 모델을 판매를 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류세포, LG라고 하죠. 저희가 새가 아닌 그 강이나 하천, 바다에 이런 데에서 사는 해양 그런 조류세포를 플랑크톤과 같은 그런 조류, 녹조류, 갈조류 이러한 조류세포를 카운트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조류가 사이즈가 한 2마이크론 혹은 그거 뭐 2마이크론 정도로 되게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X짜리의 FLXI로 장비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셀 카운트 장비가 컬처 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셀들을 카운트하고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티슈 컬처 셀이라던가 프라이머리 셀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NGS가 또 워낙에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또 뉴클레아이를 가지고서 NGS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아이를 카운트하는 이러한 앱들도 있고요. 세분의 GFP의 발현량을 보는, 이피시언시를 보는 이러한 앱들도 있고, 이스트까지는 이제 앱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폴런이라던가 이러한 LG, 이러한 이제 조류세포, 이러한 것들은 이 세포의 특성에 맞추어서 앱을, LG라는 앱은 없지만 세포의 이 특성에 맞춰서 앱을 사용해서 LG도 역시 카운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10X짜리 렌즈를 구입하셨다라는 분이 바로 요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카운트 하면은 뭐 무조건 컬처 셀만 카운트하는 장비야 라고 보시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샘플에서 사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될까요? 왜 장비를 우리가 사람이 아닌 장비를 사용을 해야 할까요? 장비를 사용하면 빠르고 편합니다. 뭐 가장 1차원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 뭐 빠르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은 실험 연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맨 처음에 제가 셀을 카운트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때 격자 무늬가 있는 헤마토사이토메타에 셀을 로딩해서 현미경에 올리고 초점을 맞춘 후 연구자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셀을 개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자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셀을 개수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에서도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 연구자는 각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셀과 셀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카운트해라. 격자의 왼쪽은 무시하고 오른쪽은 포함해라. 라는 조건은 한 가지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개개인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고 한 사람이더라도 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비의 경우 데이터를 분석하는 조건을 세팅해 놓으면 이 세팅한 조건, 즉 장비에 저장한 기준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비 도입의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데모를 신청하셔서 지금까지 연구소라던가 실험실에서 편차는 없었는지, 얼마나 편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셀 카운트하는 비용 지불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사의 셀 카운터 장비는 장비를 먼저 구입 후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형의 플라스틱 일회용 슬라이드를 구입해야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셀드랍 장비는 장비 구입 후 무형의 카운트 코드, 즉 카운트 횟수를 구입해야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1회 카운트 비용은 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준비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스타터 패키지와 같이 준비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BF 모델이든 혹은 형광 모델이든 장비를 구입을 하면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셀을 카운트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새 장비를 구입하셨으니까 1년 동안 워런티는 당연하고요. BF 모델의 경우 트리판블루보다 무독성의 에리스로신 B 그리고 형광 모델의 경우 AOPI 시약을 함께 무상 제공함으로써 셀 바이어빌리티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루에 20개 샘플씩 1년 365일 사용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잘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연 단위로 무제한 사용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용을 지불을 해서 연장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워런티를 포함해서 역시 연 단위로 무제한 사용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1회 카운트 비용, 저희가 1,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형의 카운트 코드를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샘플의 양이 많거나 공용 장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이 무제한 연장이 유리하실 수가 있고요. 뭐 1년 사용하고 났더니 뭐 그 다음부터는 샘플 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카운트 코드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제한 사용 연장과 카운트 코드 구입
요 사이는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연구의 그러한 샘플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혹은 이러한 것도 귀찮다. 10년 장비 불용 기간 동안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노드랍 장비처럼 무제한으로 계속 그냥 신경 안 쓰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리미티드 모델로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리미티드 모델은 초기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책정해 놓은 가격보다는 조금은 더 높겠지만 초기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구매하신다면은 오히려 훨씬 더 미래적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모 기간 일주일에 100개 샘플씩 셀을 카운트 하시고 나서 언리미티드 모델로 구매하신 유저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학회에서 언리미티드 모델이라는 걸 보시고 앞서 드린 것처럼 그냥 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사처럼 뭐 유형의 플라스틱 혹은 저희처럼 무형의 카운트 코드 이건 뭐 계속 구입을 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 사실 때부터 언리미티드 모델로 구입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실험실의 연구소의 입장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구입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혹은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셀 카운터라는 장비가 이제 흔한 장비죠. 어떻게 보면 흔한 장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연구소에서 아직도 셀 카운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은 그냥 제 눈이 더 정확해요.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제 눈이 더 정확해서 장비가 더 부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믿음에 장비를 그냥 불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모를 하는 과정에 그러한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우선 드린 말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 데모를 하는데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신들이 셀을 카운트 한 거 대비 장비에서 셀을 카운트했을 때 그 결과가 30% 정도 높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드리고 마침 샘플이 준비되어 있어서 우연히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서 장비로 2회 측정을 했고요. 그분이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서 2회 직접 헤마토사이토메타로 측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1회 첫 번째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 장비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동일한 샘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제 그분은 헤마토사이토메타 이제 닦아내고 다시 샘플을 로딩해서 측정을 했는데 장비 첫 번째와 장비 두 번째 사이에서는 그 베리에이션이 크게 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에서는 5 곱하기 10의 우승, 두 번째에서는 5.5 곱하기 10의 우승.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3 곱하기 10의 우승 이렇게 나왔다면 두 번째에서는 1 곱하기 10의 우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장비를 도입하는 이유, 뭐
돈이 있어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 돈이 없어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랩에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줄이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측정 시 위아래 슬라이드 상에 이격은 안 생기는지요? 측정 시 희석 범위는 어떤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샘플을 로딩하는 파츠는 이 부분입니다. 위아래 upper 그리고 lower surface라고 되어 있는데 요 위아래에 그 제가 챔버의 높이를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챔버 높이를 변경해주는 파츠 부분은 여기 지금 금속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금속 부분 있죠. 이 금속 부분에 미세하게 그 나사가 이렇게 여기 미세한 나사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나사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챔버의 높이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격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희석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에 장비에서 그 레커멘드하는 샘플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만 들면 3 곱하기 10의 5승,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3 곱하기 10의 5승에서 7승 사이인가? 요 범위 안에만 들면은, 정확하게 셀을 카운트가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너무 희석을 많이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좀 흔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희석을 하지 않고 다량의 셀을 넣게 되면은 셀을 카운트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적정한 범위 안에 들면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또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드랍처럼 위아래 슬라이드를 내려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가끔 위 슬라이드를 내리다 보면은 탁 하고 조금 세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 측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탁 하고 나는 소리가 바로 이 금속 파츠 부분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느다란 나사가 있는 금속 파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탁하고 부딪히는 소리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파이어가 부딪히는 소리는 아닙니다. 장비를 처음에 키면은 얘가 이니셜라이징을 하면서 챔버의 높이를 이렇게 딱 맞추게 되어서 이게 딱 부딪히지 않고 이니셜 라이징을 초기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파이어 부분이 깨지거나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거나 할 염려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이 금속 파츠 부분을 좀 청결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 금속 파츠 부분은 에탄올로 닦거나 젖은 걸로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른 키마이푸스 정도로 닦아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쪽 사파이어 부분은 사용하실 때 한 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뿌덕뿌덕 닦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